드레드 노트급 전함. 럴 전쟁 당시 스즈마해전의 결과를 데이터 삼아 존 피셔 제독의 주도에 영국이 건조하기 시작한 이 물건은 기존의 전함들을 한순간에 구식 전함으로 몰락시킨 초유의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해군이 또 다른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뜻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한편으론 다른 열강의 해군 역시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전함 숫자가 적더라도 드레드노트급이라면 이젠 충분히 영국 해군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바로 그 의미였던 것이죠.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는 역시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톤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식 전함 역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영국이란 뜻이기도 했죠. 다시 말해 지금껏 피땀 흘려 축적한 해군력은 이제 모두 과거 유물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드레드노트급 전함 한 척의 전투력은 기존 전함 전투력이 3배에 달한다고 평가됐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드레드노트급은 해군력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열강들이 드레드노트급 건조에 뛰어들게 되면서 전세계는 때 아닌 건함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게 되죠. 각국은 기존의 총배수량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 물건이야말로 영국 해군을 추월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국가 경제에 주름을 잡히게 했던 원인이 건함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 비싼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건조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빡빡했던 국가 재정이 이젠 거덜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었죠.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탄생으로 이어질 새로운 국제질서,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후에 군축조에 관한 콘텐츠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럴 전쟁 직후인 1907년 2월 새로운 제국 국방 방침을 정합니다. 이 방침에서 첫 번째 가상 조건 역시 러시아, 그 다음은 미국, 프랑스 순으로 다시 설정되죠. 이를 바탕으로 육군 병력은 평시에 25개 사단, 전시에 50개 사단, 해군은 주력 전함 8척, 순양 전함 8척 구성이라는 장대한 프로젝트, 소위 88함대 건설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것도 앞서 말한 드레드노트급으로만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이 뒷받침되지도 않았고 특히 해군의 경우 혹여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 첨단 무기체제를 만들어낼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 군부는 동맹의 젖줄, 영국의 해군 함정 건조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의 비커스사에 순양전함 라이언급을 기준으로 4척의 순양전함 제작을 발주하게 됐는데 일본 함인 공고는 영국에서 건조하기로 하고 2번 함인 히에이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일본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하며 3번함 하루나와 4번함 기리시마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에서 라이선스 방식에 의해 직접 생산하기로 가닥을 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정한 뒷거래가 숨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비커스사가 공고의 수주를 위해 일본 해군 지도부에 뇌물을 뿌렸다는 것이었고 이런 비커스사의 일본 내 영업 및 뇌물 제공을 총괄했던 이른바 에이전트사였던 미쓰이 물산은 이렇듯 자신들이 뿌릴 뇌물을 보존하기 위해 공고의 판매 대행 수수료를 2.5%에서 5%로 인상해 청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판매 대행 수수료는 비커스사에 의해 당연히 함선 제작비에 오롯이 반영되게 되었고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일본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슈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급기야 일본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동안 전쟁을 치른다며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건함 사업에 쏟아붓느라 일본 국민은 이미 허리가 휘었고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딸을 팔고 가족을 버리는 상황까지 내몰렸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추잡한 비리까지 터져나와 버렸으니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일본 국민은 앞서 말한 럴 전쟁 후 본전도 못 찾은 포스모스 조약 반대 때처럼 다시 한번 도쿄 히비야 공원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국회 의사당까지 쳐들어가 국회 경비원들과 충돌까지 빚게 되죠. 하지만 일본 군부의 비리, 이것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멘스 스캔들 당시 일본 해군은 리베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런던 은행의 영국인 명의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 역시 이런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폐망시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일본 군부와 재벌들 간의 비리, 이런 추악한 비리의 커넥션은 이렇듯 길고도 깊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일본 해군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중해와 인도양에 애지중지하던 전투함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도 가혹했던 철권 통치하에서 어떻게 이런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게 더 웃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시 일본 해군과 육군의 반목과 갈등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해군 출신 총리 대신이었던 야마모토 곤베요의 해군 강화 정치에 반감을 갖고 있던 육군 출신의 원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앙심을 품고 독일 정부에 이 사실을 전달해버렸기 때문이었죠. 이로써 경쟁사인 영국의 비커스와 암스트롱사보다 유일하게 입찰하여 통신, 전기장비를 일본 해군에 판매를 했던 독일 지멘사의 도쿄 지사장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던 목적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지멘사 직원 칼 리트가 독일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 흔한 동종업계 관례 혹은 범죄 집단의 생태적 관행조차도 없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일본 해군이 장차 전류에 구입한 공고급 순항 전함에는 이런 비리의 얼룩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본 국민은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로써 일본 국민 사이에는 점차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근대화로 이끌었던 메이지 천황시대가 끝나고 짧았던 다이쇼 천황시절,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주의 쟁취를 위한 운동인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헌법학자였던 메노메 다스케치, 그는 1912년부터 독일의 게오르그 옐리네크의 국가 법인서를 근거하여 천황 주권서를 비판하고 천황 기관서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천황이 국가 통치권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통치권은 국가에 속하며 천황은 그저 명목상의 최고기관으로 통치권을 대리할 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메이지시대 이래 공인되었던 신과 동격이라 여겨지던 천황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통치권은 천황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행사 역시 무제한적이 아닌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즉 천황 대권을 명분삼아 권력을 행사하려는 군부와 우익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의회 권한 강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입헌 군주제적 내각제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1916년 1월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진보적 정치학자였던 동경제국대학의 요시노 사쿠조는 데모크라시를 민본주의로 해석하며 정치제도는 일반 민족을 중시하고 그 사이에 상하의 구별을 두지 않으며 이는 국채가 입헌 군주제이건 공화제이건 상관없이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주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민본적이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수당이 내각을 조직하는 지금의 의원 내각제 확립으로 이어지게 되죠. 또한 이 주장에 근거하여 1925년 동시에 발효된 치안유지법 제정을 위한 미끼 같은 역할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총인구의 20.12%가 참여할 수 있는 만 25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주어준 제한적 보통선거제 도입을 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보통선거제 도입은 방금 말한 미끼, 즉 군부가 치안유지법 제정을 위해 거래를 한 것일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여성 참정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지극히 제한적인 선거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된 보통선거는 1945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때까지 일본의 여성들은 국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만적으로 추진된 매우 제한된 보통선거제의 도입이라 할지라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는 정치적 평등 아래서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가시적인 원동력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요시노는 이어서 국가주의 사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군부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조선의 식민지와 중국 침탈, 시베리아 출병 역시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군부가 주장하던 부국 강병론을 낡은 사고라 전제하면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라며 군국주의 자체를 비판하기까지 하죠. 또한 모든 침략 전쟁의 후유증은 물론 3.1운동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무단 통치, 관동 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며 이 반성이야말로 일본인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부는 이런 변화의 분위기마저도 소위 문화정치란 이름으로 각색해 훗날 자국 및 조선 통치에 철저히 이용해먹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변화의 물결 등으로 인해 1918년 일본에서는 평민 재상이라고 불리는 하라다카시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탄생합니다. 이 내각의 특징은 육해군 대신을 제외한 모든 강요가 정당원 출신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해프닝이었는데 일본은 원래 1880년에 이미 내각제를 도입하긴 했었지만 당시 내각의 강요 인사라는 것이 현재의 의원 내각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이나 혹은 관료 출신이 내각의 강요가 되는 구조이기보다는 주로 기득권층인 화족이나 천황으로부터 자기를 받은 고위층들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때부터는 정당원 위주의 강요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총리 대신의 임명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총리 대신의 임명은 메이지 헌법에 의하여 천황에게 자문과 포피를 행하는 또 다른 기관인 추미론에 포진한 원로들에 의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918년 7월 시베리아 출병 등으로 쌀 주저 증가를 틈타 상인들이 쌀을 매점매석하여 쌀값까지 폭등하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아도 2개월 동안 지속되던 노동운동, 소작쟁이 등과 같은 민주운동이 다이조 데모크라시 사회운동의 영향까지 받게 되자 대규모 폭동의 기미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위협을 느낀 추미론 원로들이 마침내 하라 다카시 같은 평민 출신 총리 대신을 임명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든 완화해보려고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하라 다카시의 총리 임명은 매우 혁신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1924년 5월의 선거에서부터는 기존의 수상 선출 관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정당의 당수가 천황의 위임을 받아 총리 대전으로 선출되고 조각을 책임진 것으로 정착되게 되죠. 물론 얼마 안가 소련의 성립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지식인들 및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산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치안유지법이 발동되고 군부 통치가 극악의 독재 모드로 바뀌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듯 다이조 데모크라시 운동의 생명은 겨우 10여 년에 불과했습니다. 신의 혁명으로 시작해 지멘스 사건으로 불이 붙었던 짧은 도쿄의 봄. 이것은 1925년 최고형을 사형으로까지 높인 치안유지법이 등장하면서 막을 내렸던 것이죠. 20세기는 어쩌면 공산주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신의 혁명으로 군주제를 벌인 중국과 제1차 세계대전 중 볼셰비키 혁명으로 짜를 몰아낸 러시아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도 군주제를 부정하는 기류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제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뒤이어 거의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예로 봤을 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19년 일본에서도 도쿄대, 와세다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인회 등의 사회주의 단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어 1920년 12월 사카이 도시히코와 야마카 히토시 등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스키 사카이 등과 같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문인, 학생단체, 노조간부 등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자들까지 모두 포괄하여 일본 사회주의 동맹을 결성하고 제1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일본 사회당이 탄생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아무리 데모크라시 정신이 입각해 집권한 하라 다카시 내각이라 하더라도 이런 급진적 개혁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음해 5월에 제2회 대회는 무산돼 버리고 맙니다. 동시에 동맹 자체가 치안경찰법에 의해 결사 금지 처분을 받고 해산돼 버리고 말죠. 그러자 이런 탄압적 국면에서 현실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던 사회주의자들은 치열한 내부 논쟁을 통해 일본의 혁명을 위해서는 비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혁명정당의 건설이 시급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1922년 7월 사카이 도시히코와 야마카와 히토시 등이 중심이 돼 곧바로 코민테린의 한 집으로서 일본 공산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넘어서 군주제의 폐지를 비롯해 독점 자본의 억제에 의한 인민의 생활 개선, 외교에 대한 간섭 중지 및 침략 전쟁의 중단, 그리고 조선, 대만의 해방 등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하죠. 하지만 이는 일본 우익 정부나 군부의 보루나 마찬가지로 인식되고 있던 천황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만드는 빌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던 법, 이른바 사회탄압법으로 악명 높았던 치안유지법. 이 법은 1923년 관동 대진 직후의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제한적 보통선거 허용과 맞바꿔둔 식으로 공표되었죠. 나아가 이 법은 일본 제국 내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의 성령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국가총동원법 체제와 맞물려 자국 내의 반정운동은 물론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도 적극 활용됐었죠. 이 법의 조문 제1장 제1조에는 국채, 즉 천황통치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자는 이 법에 근거하여 모두 처벌할 수 있으며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치안유지법은 이 조문에 근거하여 그 적용 대상을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종교에까지도 확대시켰고 식민지 저항운동은 물론 나중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1925년 5월 10일 발효된 치안유지법은 1945년 10월 15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무려 7만 5천 명을 고문하고 처형한 악법이었습니다. 군국주의로 치달아가던 시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도래했으나 실패했다는 뜻의 썼던 표현인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리고 조선 데모크라시를 민본주의로 해석하고 모든 일본 침략 전쟁의 후유증을 일본인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던 요시노 사쿠죠. 그는 보통의 일본인들이 너무 그렇게 조선을 몰아세우지 말고 선정을 베풀라 라고 말할 때 선정만 하면 일본 통치에 만족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독립민족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의 일본 정부나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작금의 조선 포기론은 단지 경제적 득실이라는 관점에서만 논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당시 요시노 사쿠조의 조선 독립의 논리나 일본인들의 선정 통치 논리는 곧 조선에 대한 또 다른 통치 방식인 문화 통치로 귀결돼 버립니다. 일본인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실패로 결국 자신들이 절멸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의 일본, 그리고 일본인, 과연 그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국제정치는 여전히 내역할 뿐이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일본의 속성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일본의 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집착, 그것은 그들이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 가장 동쪽 끝단에 떨어져 있던 미개역이 짝이 없는 섬나라 주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극복하고 싶은 콤플렉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제2의 정원론이라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1000년 넘게 이어지던 존재의 고립이라는 열등감에 빠지기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얄팍한 농간. 그렇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 그 전쟁에 대한 종전협정에 이은 평화정착, 나아가 남북 통일하는 대업을 연착륙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태평양이 중국 대륙,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세기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될 한반도에 우리가 당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무려 5,000년이 넘는 유관 역사를 존속시킨 우리 민족. 그 어떤 시련도 모두 극복했고 더구나 일본은 절대로 스스로 완성시키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의 혁명, 즉 자생적으로 키워낸 민중의 힘과 불굴의 의지로 관철시켰던 대한국인들. 이것이야말로 일본인들과 우리의 명확한 차별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피와 땀, 혼이 서려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 가치는 영원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반도. 한반도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입니다.